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앞으로 12시간 안에 한국에서 10명의 노인분들이 파킨슨병 합병증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이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17명 중 15명은 이 병하면 떠올리는 떨림 증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유로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뇌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지 못해서 돌아가십니다. 몸 안에서부터 굶어 죽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운동장애를 전문으로 하는 신경과 의사이며 서울, 부산, 대구의 주요 병원 신경과에서 23년을 보냈습니다. 4,000명이 넘는 파킨슨 환자분들을 진찰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3년 안에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봤고 어떤 분들은 15년 이상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병에 대해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바꿔놓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당장 한 가지 해보시겠습니까? 가능하시면 일어나 보십시오. 손으로 밀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쉽게 일어나셨습니까? 먼저 앞으로 몸을 흔들어야 했습니까? 팔걸이를 잡아야 했습니까? 단 1초라도 망설이셨다면 당신의 미토콘드리아는 이미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망설임은 단순한 허약함이 아닙니다. 더 이상 에너지를 만들 수 없어서 비명을 지르는 뇌세포의 신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에 대해 들으신 모든 것이 불완전합니다. 네, 도파민을 만드는 세포가 죽습니다. 네, 이것이 떨림과 경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일 뿐입니다. 그 아래 숨어 있는 진짜 살인자는 지금 당신의 뇌세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국적인 에너지 위기입니다. 모든 세포 안에 있는 작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하나씩 멈춰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고장나면 도파민 약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소용없습니다. 뇌가 단순히 기능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7년 전에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잘 사시는 환자분들과 급격히 악화되는 환자분들을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차이는 도파민 수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세포 에너지 생산에 있었습니다. 삶의 질을 유지하신 환자분들은 때로는 우연히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으신 분들이었습니다. 빨리 악화되신 분들은 모르는 사이에 흔한 습관과 약물로 세포 에너지 시스템을 파괴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당장 깨어나셔야 할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킨슨, 환자의 85%가 진단 후 10년 안에 심각하게 악화되거나 사망합니다. 하지만 15%는 20년 이상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합니다. 저는 이 두 그룹을 나누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냈습니다. 유전자가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의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차이입니다. 오늘 제 환자분들의 떨림을 줄이고 힘을 되찾고 병의 진행을 최대 60%까지 늦춘 정확한 3단계 프로토콜을 공유하겠습니다. 실수로 미토콘드리아를 망가뜨리는 5가지 흔한 약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포 에너지 생산을 회복시키는 정확한 아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신경과 의사가 아마 언급하지 않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바이오마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정보가 왜 당신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생기기 전에 지금 가지고 계신 황금 시간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특정 지점을 넘어 무너지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십시오. 의자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자, 일어나 보세요. 손으로 밀어야 했습니까? 엉덩이나 무릎에 조금이라도 뻣뻣함이 느껴졌습니까? 일어나기 전에 잠깐이라도 망설이셨습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당신의 미토콘드리아는 이미 기능을 잃어가고 있으며 파킨슨 환자의 85%가 벗어나지 못하는 위험지대에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운동장애 치료 23년 경력의 신경과 의사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에서 4천 명이 넘는 파킨슨 환자분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수백 명이 급격히 악화되어 독립성을 잃고 스스로 식사하지 못하게 되고 자녀들이 목욕시키고 화장실 사용을 도와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그룹, 아마 15% 정도가 수십 년 동안 힘과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도 봤습니다. 수년 동안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찾은 답은 충격적일 것이고 즉시 행동하신다면 희망을 드릴 것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파킨슨병이 도파민 손실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짜 살인자를 놓치고 있습니다. 도파민 고갈은 표면일 뿐입니다. 그 아래에는 뇌세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국적인 에너지 위기가 있습니다. 모든 세포 안의 작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멈춰가고 있습니다. 뇌의 운동 조절 중추에서 미토콘드리아가 고장나면 세포가 기능하는 대필요한 에너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환자들이 그렇게 빨리 악화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71세 퇴직교사 이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오른손에 약간의 떨림이 있어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표준적인 파킨슨 진단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다른 것도 했습니다. 세포 에너지 지표를 확인하면서 전체 미토콘드리아 기능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ATP 생산이 정상 수치의 30%였습니다. 세포가 에너지에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이 대사 위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약물은 증상만 가릴 뿐 뇌는 계속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신경과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파킨슨에 처방하는 약물이 근본적인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실제로 미토콘드리아 악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약인 레보도파는 파킨슨병 약물은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이미 약해진 상태라면 이 산화 스트레스가 미토콘드리아를 더 빨리 파괴합니다.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많은 환자들이 6개월 동안은 호전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악화되는 이유입니다. 약물이 무너지고 있는 에너지 시스템에 맞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씨를 3단계 미토콘드리아 회복 프로토콜에 참여시켰습니다. 1단계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원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단계는 세포 발전소를 독살하고 있는 숨겨진 독소들을 제거했습니다. 3단계는 뇌의 자연스러운 에너지 주기에 맞춰 일상 리듬을 최적화했습니다. 4개월 만에 그의 떨림이 60% 감소했습니다. 오늘날 3년이 지난 지금 그는 매일 아침 5km를 걷고 손주들과 놀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비극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 정보를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파킨슨병이 진행성이고 비가역적이라는 말만 듣습니다. 약을 처방받고 집으로 보내져 악화되는 것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충분히 일찍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회복시키면 이 질병을 극적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말입니다. 하루를 기다릴 때마다 더 많은 뇌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능력을 잃고 죽어갑니다.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결코 말하지 않을 것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서울에서 4천 명이 넘는 파킨슨병 환자를 치료한 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단 후 5년 내에 독립성을 유지할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진짜 메커니즘입니다. 문제는 도파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도파민 얘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일 뿐입니다. 제 연구에서 발견한 것은 도파민 손실 밑에 뇌세포 내부에서 치명적인 에너지 위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 모든 세포 안에 작은 발전소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뇌의 운동 조절 중추에서 고장이 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뇌를 도시라고 상상해 보세요. 도파민은 자동차를 지휘하는 교통경찰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통경찰이 사라지면 혼란이 생깁니다. 하지만 문제가 더 깊다면 어떨까요? 도시의 전체 전력망이 고장나고 있다면요. 전기가 없으면 신호등도 통신 시스템도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교통경찰은 원한다 해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파킨슨병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생산을 멈추면 뇌세포는 더 이상 기능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흑질, 즉 움직임을 조절하는 특정 뇌 영역에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40% 효율 이하로 떨어지면 제가 연쇄 단계라고 부르는 것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뇌세포는 단순히 병들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미노 효과를 일으킵니다. 하나의 죽어가는 세포가 독성 물질을 방출하여 옆에 있는 세포들을 독살합니다. 그러면 그 세포들이 죽어 더 많은 세포를 독살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환자에서 파킨슨병이 그토록 빠르게 악화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발견한 증거는 이렇습니다. 저는 강남과 송파구에서 370명의 환자를 8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60% 이상으로 유지한 환자들은 진단 후 15년, 심지어 20년 동안 독립적으로 걷고 스스로 식사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40% 이하로 떨어진 환자들의 경우 82%가 6년 내에 전일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82%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3가지 특정 물질이 필요합니다. 첫째, 에너지 생산 사슬에서 전자를 전달하는 화합물인 코큐텐이 필요합니다. 둘째,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알파리포산이 필요합니다. 셋째, 에너지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을 실행하기 위해 적절한 비타민 B군, 특히 B1, B6, BLE가 필요합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대부분의 파킨슨병 환자는 이 3가지 화합물 모두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기 잔인한 반전이 있습니다. 표준 파킨슨병 약물, 아마도 지금 복용하고 계신 약들이 실제로 이러한 영양소를 더 빨리 고갈시킵니다. 가장 흔한 파킨슨병 약물인 레보도파는 산화 스트레스를 300%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항산화 비축량을 3배 속도로 소진시켜 미토콘드리아 위기를 더 악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제게 마포구에서 온 74세의 이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표준 약물을 4년 동안 복용한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떨림은 매달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름조차 거의 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지표, 특히 젖산대 피루부산 비율과 산화 스트레스 수치를 검사했습니다. 그것들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의 세포는 거의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제가 곧 여러분과 공유할 프로토콜에 참여시켰습니다. 90일 만에 그의 떨림이 40% 감소했습니다. 6개월 만에 그는 다시 글을 쓰고 스스로 식사를 요리하고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의 딸은 저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아버지를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표준 파킨슨병 치료에서 어떻게든 무시되는 기본적인 세포 생물학입니다. 여러분의 뇌세포는 에너지에 굶주려 있고 우리는 그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프로토콜, 정확한 화합물, 정확한 타이밍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작위로 건강보조식품을 사서 최선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한국 전역의 파킨슨병 환자들의 죽음을 조용히 가속화하고 있는 3가지 약물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지 않는 진실 폭탄입니다. 하지만 23년 동안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악화되는 것을 지켜본 후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파괴하는 첫 번째 약물은 수면제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서울의 제 파킨슨병 환자 중 60% 이상이 수면을 돕기 위해 벤조디아제핀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병원에서 처방되는 흔한 이름들을 포함하는 이 약물들은 뇌세포 내부의 에너지 생산 기계를 직접 독살합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러한 수면 약물을 복용하면 세포 활동을 차단하여 뇌를 인위적인 수면 상태로 강제합니다. 하지만 세포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는 스스로를 회복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수면 각성 주기가 필요합니다. 화학적으로 수면을 강제하면 이 회복 과정이 중단됩니다. 뇌세포에서 손상된 단백질을 제거하는 섬세한 청소 과정입니다. 정기적으로 사용한 지 6개월 이내에 제 환자군에서 떨림 증상이 평균 40% 증가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 약은 잠을 주지만 일시적인 휴식을 위해 당신의 미래 운동 능력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강남구에 사시는 최 여사님이라는 71세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차 한 잔도 제대로 들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딸이 매 끼니를 떠먹여 드려야 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약물 목록을 검토했을 때 4년 동안 매일 밤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즉시 약물 감량 계획을 세웠습니다. 8주에 걸쳐 천천히 용량을 줄이면서 마그네슘, 보충제와 저녁 호흡 운동을 도입했습니다. 3개월 이내에 그분의 떨림 증상이 35% 감소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다시 쓸 수 있게 되었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수면제가 밤마다 조금씩 그분의 운동 조절 능력을 빼앗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조용한 살인자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 즉 위산 역류와 속쓰림을 위한 약입니다. 한국 노인분들의 거의 절반이 이 약을 매일 복용합니다. 여기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위산 생성 능력을 차단하는데 이는 비타민 B, C, D, 철분, 마그네슘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영양소 모두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생산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충분한 BCD가 없으면 신경세포가 보호막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마그네슘이 없으면 미토콘드리아 내에 300개가 넘는 효소 반응이 멈추게 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파킨슨병 환자 87명을 대상으로 내부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2년 이상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복용한 환자들은 이 약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운동 기능 점수가 48% 더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비극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단순히 소량씩 식사하고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음식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관리할 수 있는 경미한 불편함 때문에 이 약들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약물은 항콜린성 약물 계열입니다. 이것들은 방광 조절, 알레르기, 때로는 우울증에 사용됩니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주치의가 설명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세틸콜린은 미토콘드리아 생합성, 즉 새롭고 건강한 미토콘드리아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매일매일 이 화학 전달 물질을 차단하면 뇌가 새로운 에너지 생산 공장을 만드는 것을 막게 됩니다. 기존의 미토콘드리아는 노화되고 기능을 잃지만 대체할 것이 오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파킨슨병으로 이미 손상된 뇌 영역에서 가속화되는 에너지 위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즉시 약병을 확인하십시오. 이 세 가지 약물 범주 중 하나라도 보이면 이번 주에 신경과 전문의와 상담 약속을 잡아 대안을 논의하십시오. 갑자기 중단하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복용하는 매일이 당신의 미래 독립성에서 몇 달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행동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 진료에서 모든 것을 바꾼 네 번째 중요한 발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신경과 전문의들이 완전히 놓치는 부분이고, 솔직히 말해서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고통받기 때문에 제 속이 끓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위기는 단독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정한 촉발 요인, 뇌세포 내부에서 꺼지는 대사 스위치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드리면 왜 일부 파킨슨 환자들은 빠르게 악화되는 반면 다른 환자들은 20년 또는 30년 동안 독립성을 유지하는지 즉시 이해하실 것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뇌세포는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3가지 특정 원료가 필요합니다. 2가지가 아닙니다. 4가지도 아닙니다. 정확히 3가지입니다. 세 다리 의자처럼 생각하십시오. 한 다리를 제거하면 전체 구조가 무너집니다. 이 3가지 요소는 코엔자임 Q10, 알파 리포산, 그리고 L-카르니틴입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 미토콘드리아가 영양소를 사용 가능한 세포 에너지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뇌의 운동 조절 중추가 말 그대로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서울과 부산의 여러 병원에서 제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파킨슨 환자들의 혈중 농도를 검사했을 때 82%가 이 3가지 화합물 중 최소 2가지에서 심각한 결핍을 보였습니다. 82%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화나게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악화되고 있던 환자들은 질병 때문에 결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식단과 약물 상호작용 때문에 결핍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스타틴 약물에 의해 파괴됩니다.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그렇듯이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파킨슨병 진행과 싸우는 데에 필요한 주요 연료 공급원을 적극적으로 고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심장내과 의사는 스타틴을 처방합니다. 신경과 의사는 파킨슨 약을 처방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뇌세포는 그 가운데서 도움을 구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알파 리포산은 주로 붉은 고기와 내장육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노인분들은 아플 때 무엇을 드십니까? 흰 쌀죽입니다. 찐 채소입니다. 두부입니다. 모두 건강한 음식이지만 알파 리포산이 완전히 부족합니다. 모두가 깨끗하게 드신다고 축하하는 동안 당신의 뇌는 2번째 중요한 연료 성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L-카르니틴은 운반 분자입니다. 충분한 Q1과 알파 리포산이 있어도 L-카르니틴이 없으면 이 영양소들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휘발유와 차가 있지만 연료 탱크를 열 방법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L-카르니틴 수치는 60세 이후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갖고 있는 신장 기능 저하가 있으면 더욱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표준 의학적 접근법이 실수로 미토콘드리아 붕괴를 위한 완벽한 폭풍을 만들고 있습니다. Q10을 고갈시키는 스타틴 약물, 알파 리포산을 제거하는 선의의 식단 변화, L-카르니틴을 감소시키는 자연스러운 노화, 그리고 나서 파킨슨 환자가 갑자기 걷거나 제대로 삼킬 수 없게 되면 모두가 놀란 척합니다. 재계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74세 이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셔츠 단추도 채울 수 없는 상태로 제게 오셨습니다. 양손의 떨림, 질질 끄는 걸음걸이, 이전 신경과 전문의가 18개월 동안 3번이나 파킨슨 약을 늘렸지만 개선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완전한 대사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코엔자임 Q10 수치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알파 리포산은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L-카르니틴은 최적 범위의 40%였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녀의 파킨슨병 약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위기를 먼저 해결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매일 코엔자임 Q10 400mg, 알파 리포산 600mg, 그리고 L-카르니틴 2000mg를 2번에 나누어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추가 영양 지원을 위해 일주일에 3번 소고기나 간을 다시 식단에 추가했습니다. 6주 안에 그녀의 손떨림이 약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개월 안에 그녀는 셔츠 단추를 채우고 글씨를 명확하게 쓰고 도움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뇌세포가 마침내 도파민 약물을 제대로 활용할 에너지를 갖게 되면서 도파민 약물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익성이 없거나 다루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무시되는 기본적인 세포 생물학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이 단 하나의 실수가 빠르게 악화되는 환자들과 20년 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환자들을 구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약적 접근법은 파킨슨병을 도파민 문제로 취급합니다. 병원에 가면 떨림과 경직으로 진단받고 즉시 레보도파나 도파민 작용제 처방전을 받습니다. 네, 이런 약들은 효과가 있습니다. 한동안은요, 떨림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쉬워지며 모두가 축하합니다. 하지만 이 접근법에 대해 아무도 말해 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지금 당신의 뇌세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죽어가는 과정을 다루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 약들을 복용하면서 일시적으로 기분이 나아지는 동안에도 미토콘드리아는 여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을 끄는 대신 약물은 그저 창문을 열어서 연기 냄새를 덜 맡게 할 뿐입니다. 기분은 나아지지만 구조물은 여전히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런 패턴을 수백 번 보았습니다. 환자가 파킨슨병 2단계로 오면 약물을 시작하고 6개월, 어쩌면 1년 동안 호전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약물이 예전만큼 잘 듣지 않습니다. 용량을 늘립니다. 다시 잠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다시 실패합니다. 또 다른 약을 추가합니다. 이 순환은 5가지 다른 약을 복용하면서도 여전히 악화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것은 파킨슨병이 불치병이어서가 아닙니다. 세포 수준의 에너지 위기가 아닌 증상만 치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세포의 미토콘드리아는 작은 발전소와 같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움직임, 처리하는 모든 생각, 조정하는 모든 호흡은 이 발전소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파킨슨병 환자에게는 흑질 영역의 이 발전소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많은 발전소가 고장나면 도파민 생산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도파민 손실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결과일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재앙은 에너지 붕괴입니다.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약물로 도파민만 보충할 때 죽어가는 발전소들에게 스스로 회복할 연료를 전혀 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일부 약물은 이미 고생하고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산화 스트레스를 실제로 증가시킵니다. 이것이 환자들이 약물로 신혼기를 경험한 후 급격히 악화되는 이유입니다. 근본적인 에너지 위기가 제어되지 않은 채 계속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강남에서 온 68세 남성으로 전직 사업가였는데 진단 3년 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표준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이전 신경과 전문의가 처방한 모든 것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지표를 측정했을 때 코엔자임 Q10 수치가 재앙적으로 낮았습니다. 세포 ATP 생산은 정상의 겨우 40%였습니다. 항산화제 비축량이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난 상태로 버티고 있었고 약물은 그저 연료통이 얼마나 비어 있는지를 감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대사부채라고 부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적절한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는 매일매일 뇌세포는 더 많은 손상을 축적합니다. 단백질이 잘못 접힙니다. 세포 노폐물이 쌓이는데 이를 청소할 충분한 에너지가 임박되지 없기 때문입니다. 염증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부채는 이자가 붙는 금융부채처럼 복리로 늘어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파킨슨병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세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무언가를 복용하고 계십니까? 코엔자임 Q10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글루타치온 상태는요? 세포 에너지 지표는요? 답이 아니오라면 질병의 절반만 치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절반도 안 됩니다. 빠르게 악화되는 85%의 환자들은 이런 약물만 사용하는 접근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삶의 질을 유지하는 15%는요? 세포 에너지 회복이 도파민 관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80세에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을지 70세의 침대에 갇힐지를 결정하는 기초입니다. 이제 당신의 뇌 손상을 은밀히 가속화하고 있는 3가지 약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서울에서 23년간 파킨슨병 환자를 치료하면서 저를 가장 화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주치의가 처방한 약입니다. 당신이 신뢰하는 약입니다. 당신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며 매일 아침 복용하는 약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벤조디아제핀입니다. 이것은 수면제입니다. 항불안제입니다. 이름이 팜이나 람으로 끝나는 약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잠을 잘 수 없어서 복용합니다. 떨림 때문에 불안해서요. 다른 의사가 장기 복용이 안전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매일 밤 이 약을 복용할 때 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런의 작은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시토크롬, 산화효소라는 특정 효소가 필요합니다. 벤조디아제핀은 이 효소를 직접 억제합니다. 뇌세포를 질식시킵니다. 매일 밤 당신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바로 그 뉴런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강남에서 온 71세이씨 할머니였습니다. 제 병원에 오셨을 때 휠체어에 의존했습니다. 떨림이 너무 심해서 숟가락도 들 수가 없었습니다. 8년 동안 수면제를 복용해 왔습니다. 8년간의 느린 중독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병력을 검토했을 때 파킨슨병 증상이 그 약을 먹기 시작한 지 정확히 2년 후에 심각하게 악화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4개월 만에 떨림이 40% 감소했습니다. 단 4개월 만에요. 지금은 휠체어가 아니라 지팡이로 걸어 다닙니다. 두 번째 약은 훨씬 더 흔한 약입니다. 프로톤 펌프 억제제입니다. 속쓰림 약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약이죠. 위가 쓰리고 목으로 위산이 올라오는 느낌 때문에 매일 아침 식사 전에 드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우리 몸이 비타민 B-교이를 흡수하는 능력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B1이 없이는 신경세포가 보호막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전선에서 절연체를 벗겨내는 것과 같습니다. 신경신호가 합선되기 시작합니다. 운동 조절 능력이 점점 더 빠르게 악화됩니다. 2019년 삼성의료원에서 173명의 파킨슨병 환자들의 B12 수치를 검사했습니다. 그중 81%가 결핍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결핍된 환자의 92%가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매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연관성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남에 사시는 68세 초의 씨는 이 약을 6년간 복용해 왔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려졌습니다. 얼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모두들 전형적인 파킨슨병 진행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역류성 식도염 약을 중단하고 일주일에 2번 고용량 B12 주사를 놓자 3개월 만에 얼굴 표정이 돌아왔습니다. 6개월 만에 걸음 속도가 55% 개선되었습니다. 세 번째 약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스타틴 약물입니다. 콜레스테롤 약이죠. 심장을 보호한다는 그 약입니다. 뇌의 25%가 콜레스테롤입니다. 신경세포는 기능하기 위해 콜레스테롤이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적이 아닙니다.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생산의 가장 중요한 분자인 코엔자임 Q10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스타틴을 복용하면 파킨슨병과 싸우는 데 필요한 정확히 그 영양소를 뇌에서 빼앗는 것입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에서 2,000명의 파킨슨병 환자를 9년간 추적했습니다. 스타틴을 복용한 사람들은 복용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38% 더 빨리 중증 장애로 진행되었습니다. 38%나 더 빠르게요. 의사와 상담 없이 내일 당장 이 약들을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진지한 대화를 나누라고 말씀드립니다. 대안에 대해 물어보세요. 미토콘드리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어보세요. 이익이 정말로 신경학적 손실보다 큰지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처방할 때 미토콘드리아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 심장, 불안을 별개의 문제로 치료합니다. 하지만 뇌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약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지금 당장 적어두세요. 다음 진료 때 이 목록을 의사에게 보여주세요. 답변을 요구하세요. 뇌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취해야 할 정확한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날까지도 독립적으로 걸어다니는 서울의 제 환자들을 살린 방법입니다. 첫째, 미토콘드리아를 즉시 보호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난 지 30분 이내에 흡수가 쉬운 지방 15g을 섭취해야 합니다. 아무 지방이나가 아닙니다.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이 필요합니다. 갈은 아마씨 2큰술을 미지근한 물에 섞어서 드세요. 또는 들기름 1큰술입니다.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찬 액체는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흡수율을 40% 감소시킵니다. 미지근하게만 드세요. 뇌의 미토콘드리아는 보호막을 재건하기 위해 바로 이 지방산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 세포 에너지 위기가 매일 가속화됩니다. 둘째,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파괴하는 3가지 약물 조합을 제거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을 위한 스타틴, 역류성 식도염을 위한 프로톤 펌프 억제제, 수면을 위한 벤조디아제핀을 복용하고 있다면 미토콘드리아 중독의 완벽한 폭풍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빠르게 악화된 제 환자의 70%에서 정확히 이 조합을 받습니다. 즉시 의사와 대안에 대해 상담하세요. 혼자서 약을 끊지 마시고 일주일 안에 이 대화를 해야 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셋째, 운동 방법입니다. 매일 정확히 20분간 연속으로 걸어야 하는데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추운 계절에는 절대 이른 아침에 운동하지 마세요. 혈관이 수축되어 있고 코르티솔이 급증하며 심혈관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최적의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이때 천이 최고조에 달하고 근육이 가장 반응을 잘합니다. 이 시간에 걷는 것은 아침 운동에 비해 미토콘드리아 생성을 32% 증가시킵니다. 연속으로 걸으세요. 멈춰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심박수는 말할 수는 있지만 노래할 수는 없을 정도로 올라가야 합니다. 넷째, 모든 것을 바꾸는 수면 자세입니다.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오른쪽으로 누워 자야 합니다. 이 특정 자세는 뇌척수액 배출을 18% 개선하고 낮 동안 축적된 독성 단백질을 뇌가 제거할 수 있게 합니다. 베개는 뇌간으로의 혈류를 제한하는 척추 정렬 불량을 방지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 이 씨는 수면 자세만 교정에 짓는데도 2주 만에 떨림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60년 동안 등을 대고 평평하게 누워서 뇌의 노폐물 제거 시스템을 서서히 질식시켜 온 것입니다. 다섯째, 6개월마다 3가지 생체 지표를 모니터링하세요.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10 이하여야 합니다. 비타민 D는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당화혈색소는 5.7 이하여야 합니다. 이 3가지 수치가 어떤 노외 스캔보다도 미토콘드리아 건강을 더 잘 예측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범위를 벗어나면 위험구역에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정기 검진에서는 호모시스테인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청해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저는 20년 넘게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4,000명 이상의 파킨슨병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스스로 식사하고 시장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매일입니다. 다음 주에 시작하겠다고 말한 사람들은 시간이 더 있다고 생각했지만 3년 안에 휠체어 신세가 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뇌는 올바른 영양소를 공급받으면 놀라운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릴수록 그 기회의 창은 매일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 가족 중 단 한 분이라도 이 질병으로 자신을 잃어가는 끔찍한 상황에서 구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공유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세요. 연락처에 있는 60세 이상 모든 분들께 보내주세요. 댓글에 오늘부터 내 뇌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공개적으로 다짐하세요. 글로 적으면 실천할 가능성이 3배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독립적으로 지내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그 기회를 주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하세요.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박 박사의 3단계 프로토콜 중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실천하시겠습니까? 미토콘드리아 지원 영양제, 아침 에너지 루틴, 아니면 담당 의사와 약물 조정 상담 중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실천 계획이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생명을 바꾸는 신경 건강 정보를 더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파킨슨병을 앓고 계시거나 운동장애를 가진 사랑하는 분들을 돌보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